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10장 논리학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입니다. 헤겔에 의하면 개념이 물질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자연이므로 관념, 즉 개념은 객관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반대로 물질이야말로 객관적인 존재이며 관념은 물질 세계가 인간의 의식에 반영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반합의 변증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물질의 발전 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헤겔의 관념 변증법에 대하여 마르크스 변증법을 유물 변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물 변증법을 근거로 하여 마르크스주의 논리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 변증법도 변증법, 즉 정반합의 3단계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념 변증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논리학도 역시 변증법적 논리학입니다. 그 주안점은 본래 형식 논리학, 특히 동일률, 모순율을 반대한다는 데 두고 있습니다. 즉 사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A는 A인 동시에 not B이다라고 되지 않으면 안 되며 사고 법칙은 그 반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형식과 법칙을 다루는 형식 논리학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상부 구조에 속하는 계급성을 띈 논리학으로 단정하여 이것을 거부하고 유물 변증법에 의한 변증법적 논리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학을 거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식 논리학에서처럼 앞뒤에 모순이 없는 시종 일관된 바른 사고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곤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어학도 같은 곤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어도 상부 구조에 속하고 있어서 계급성을 지닌다는 주장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상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러시아어를 대신하는 새로운 소비에트 언어 사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1950년 스탈린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학의 재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며 계급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증명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하여 1950년부터 1년간 이 소련에서는 형식 논리학의 평가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토론에 의하여 형식 논리학의 사고의 형식과 법칙은 상부구조가 아니며 계급성을 갖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형식 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형식 논리학은 사유의 초등의 법칙과 형식에 관한 학문이지만 변증법적 논리학은 객관적 실제와 그 반영인 사유와의 발전적 법칙에 관한 고등의 논리학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 변증법에 의한 논리학적 변증법적 논리학은 위에서 말씀드린 형식 논리학과 형식 논리학의 동일률이나 모순율 등을 비판했을 뿐 논리학으로서 체계화된 내용은 누구에 의해서도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기호 논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호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올바른 판단의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형식 논리학은 개념의 외연의 포섭 단계, 즉 판단에 있어서의 주 개념과 빈 개념의 포섭 관계를 주제로 삼아 왔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기호 논리학에서는 개념과 개념, 명제와 명제의 결합 관계를 주목하고 수학적 기호에 의해 사고의 법칙이나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 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제의 결합에는 5개의 기본 형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P, Q를 임의의 2개의 명제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5개의 기본 형식의 결합에 의하여 어떠한 복잡한 영역적 추리도 정확히 표현됩니다. 예컨대 형식 논리학의 기본적인 원리인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은 다음과 같이 기호화됩니다. 철학은 각기 방대한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논리 구성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올바름을 식별하는 데는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여 계산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출현한 것이 바로 기호 논리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선언적 논리학입니다. 선언적 논리학이란 칸트의 논리학을 말하는데, 칸트는 객관적인 진리성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직관 형식을 통하여 얻어진 감성적 내용을 사유 형식과 결합함으로써, 즉 사유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에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형식 논리학의 판단 형식이나 추리 형식이 그것이며, 해결 논리학의 변정법의 3단계 발전의 형식도 사고의 형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칸트에게도 사고하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 사유 형식 말하는 오성 형식입니다. 칸트의 오성 형식에는 12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그 12가지 판단 형식을 서로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칸트는 판단의 종류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 질, 관계, 양상의 4종류로 나누고, 다시 그 각각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서 12개의 판단 형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12가지의 판단 형식에 대응하는 12가지의 사유 형식, 즉 12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립하는데,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근본적인 생각의 테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범주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직관 형식이나 오성 형식 모두 선언적인 개념으로서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학을 선언적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는 이 선언적 형식, 즉 오성 형식 그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으며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감각적 내용과 결합하여 인식의 대상을 구성함으로써 비로소 인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성 형식은 인식을 위한 형식이었습니다. 칸트의 오성 형식은 개념이며 범주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는 텅 빈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예를 들면 동물이라고 할 때 동물 그 자체는 내용이 없는 단순한 개념일 뿐, 실제로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은 닭, 개, 말, 고양이, 고등어 등의 구체적인 괴물들입니다. 뭐, 낱개 물건들. 그런데 칸트에 있어서 닭, 개 등의 그 자체는 무자체라고 해요. 그 자체는 실제로 알 수가 없는 불가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닭이나 개의 무자체들이 그들의 여러 성질에 기인하는 다양한 자극을 발하여서 그것으로서 인간의 감각기의 감성을 촉발하여 무자체의 여러 성질에 대응하는 잡다한 영상의 단편들을 직관하게 되는데, 이때의 직관된 영상의 단편들을 감각적 내용 또는 감각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적 성질과 마음속의 동물이라는 개념이 합쳐서 비로소 현실의 닭이나 개가 되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예와 마찬가지로 오성적 형식 그 자체는 내부가 텅 비어 있는 틀에 불과하며 외부로부터 성질에 의하여 채워질 때 비로소 인식의 대상이 구성된다는 것. 그 구성된 대상을 인식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일반 논리학, 즉 형식 논리학을 말합니다.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대상과는 관계가 없이 사고의 일반적 형식을 다루었으나, 칸트의 논리학은 인식의 대상에 관한 진리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인식 논리학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 논리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